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배운 게 없어 대화가 안 통한다며 저를 늘 투명인간 취급하던 시댁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운이 걸린 BVIP 만찬장. 그곳에서도 지은은 그저 무거운 서류 가방이나 들어주는 짐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벌레 보듯 무시하던 고졸 며느리가 사실은 이 판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세계 최고의 협상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능력한 시댁 식구들의 엉터리 대처로 수백억 대 계약이 날아가기 직전 지은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자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뿐인 명문대 시댁이 압도적인 실력 앞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짜릿하고 통쾌한 반전의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시작부터 벌써 가슴이 뻥 뚫리시죠? 저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오늘 사연밥상도 여러분의 묵은 채증을 남김없이 씻어 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은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야 아니면 며느리라고 부르죠. 6년째입니다. 6년 동안 지은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집의 거실에서 과일 접시를 나르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100평짜리 거실 천장을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저택, 서울 한복판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집은 밖에서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아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추악한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거실 소파마다 친척들이 가득 앉아 웃고 떠들었고 지은은 그 사이를 오가며 과일 접시를 채우고 찻잔을 정리하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보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지나가도 대화가 멈추지 않았고 정성껏 깎은 과일을 내려놓아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 박 여사의 하이톤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요. 고등학교 졸업이라서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집안일이 아주 딱 맞죠. 대학 나온 며느리들은 살림이 엉망이라던데 우리 집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호호호. 천박한 우월감이 섞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그 웃음소리를 등으로 들으며 묵묵히 다과를 채웠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처음 한두 해는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죠. 하지만 6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무뎌집니다. 아니, 무뎌진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거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지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았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댁 가문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랑스계 럭셔리 브랜드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지은은 지나가는 척 그 앞을 천천히 스쳐 지났어요. 단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계약서 곳곳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의 불균형, 지적 재산권 조항의 허점, 투자 회수 조건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 이 계약서대로 체결되는 순간 시댁 가문은 초반의 달콤한 수익에 눈이 멀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구조였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빈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은은 이 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머, 지은아.
그 옷도 그거야? 시고모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은의 옷차림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배운 집 며느리들은 모임 하나에도 제대로 차려입고 오던데 강씨 집안 며느리가 저래서야 원. 기본 교양은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더니 그게 맞나 봐요. 주변 친척들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으며 손에 든 찻주전자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68도. 녹차를 우리기에 정확한 온도였어요. 지은은 천천히 흔들림 없이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지은은 그냥 이 집의 며느리면 됩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지금 시댁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희귀한 면역계통의 질환을 앓고 계신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수 면역 치료 기술이 국내에서는 오직 그 병원에만 있어요. 아버지의 치료는 그 병원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6년 전 강 회장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태림이 아내로 들어오면 아버님 치료는 계속된다.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병실에 누워 가늘게 숨을 쉬고 계시던 아버지의 그 얼굴. 지은은 그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빛나던 미래도 자존심도 전부 지웠어요. 그리고 그냥 강씨 집안의 고졸 며느리 서지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것 하나 때문에 거실에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과 남편 태림이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가문이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 거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태림아.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태림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 어디에도 아내인 지은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내가 부엌 구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지은의 남편이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의 이번 달 병원 면회 기록지였습니다. 면회 허용 시간 30분. 보호자 외 동반 금지.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저 화려한 샴페인 소리와 이 종이 한 장 사이의 거리.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홀로 누워 계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던 그 손이 지금은 링거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딸이 여기 있어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박 여사는 흩어진 과자 부스러기와 뒤집어진 쿠션들을 한번 쭉 둘러보더니 지은을 향해 무심하게 턱짓을 했어요. 다 치워놔.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태림의 보양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그 누구도 지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은은 혼자 남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까 그 계약서, 곳곳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 이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녀가 6년 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될 거예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지은은 걸레를 헹구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 거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였을 때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드는 그 경계선 어딘가에 지금 지은의 삶도 서 있었어요. 지은은 앞치마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서지은이 아닌 강씨 가문의 며느리로 다시 가면을 썼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고 채소를 다듬으며 지은은 속으로 나직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버지, 딸이 반드시 데리러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 말을 삼키고 지은은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지은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에 상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어김없이 한 소리가 날아왔으니까요. 유기농 채소로 만든 나물 3가지, 직접 끓인 된장찌개, 흰쌀밥, 그리고 계절 과일. 2시간 동안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손이 저릴 만큼 채소를 다듬고 국물 맛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간을 맞췄어요. 7시 정각, 지은은 식탁에 상을 올렸습니다. 동서혜영이 젓가락을 들며 나물을 한 점 집었습니다. 이거 간이 왜 이래요? 싱겁잖아요. 된장찌개 뚜껑을 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찌개도 그렇고 요리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는 사람 입맛을 6년이 됐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배운 게 없으니 손맛도 없는 거지. 우리 친정 며느리는 요리 클래스를 3개나 다닌다던데.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엔 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싱겁다고 하네요. 내일은 또 다른 이유가 생기겠죠. 트집의 내용은 매일 바뀌었지만 트집을 잡는다는 사실은 단 하루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빈 그릇을 채우며 숨을 골랐어요. 그때 혜영이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작은 숄더백이었어요. 혜영은 그것을 지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 스크래치. 어제 청소하다가 긁은 거잖아요. 지은은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손톱만 한 작은 흠집이었습니다.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 없는 흠집이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수리비 알아볼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물어내야죠. 이거 수입 제품이라 수리비가 보통이 아닌데. 혜영은 가방을 획 낚아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분명히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은은 그것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 태림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넥타이 어딨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이미 준비해뒀었습니다. 오늘 태림의 일정에 맞춰 골라둔 남색 넥타이를 건네며 나직히 말했어요. 어젯밤에 프랑스 바이어 쪽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수익 배분 조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대신 회신해뒀습니다. 회의에서 7페이지 수정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태림은 넥타이를 받아들며 거울만 봤습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태림은 6년째 그랬어요. 심각한 대인 기피증과 건강 이상을 핑계로 바이어와의 대면 미팅은 물론 화상 통화조차 한 번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로 오가는 모든 서면 협상과 이메일 대응은 지은이 대신했어요. 덕분에 태림의 무능함은 6년째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은은 며느리이자 가정부이자 남편의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은 혼자였습니다. 태림이 출근하고 1시간 뒤 지은은 세탁실에 있었어요. 속립을 빨래였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는 두꺼운 이불은 직접 발로 밟아 빨아야 했어요. 차가운 물이 발등을 적시는 동안 지은은 묵묵히 이불을 밟았습니다. 그 시각 태림은 임원 회의실에 앉아 있을 것이었어요. 지은이 밤새 작성해준 프랑스어 기획안을 펼쳐놓고 그것을 자신의 실적인 양 발표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을 테고요. 지은은 이불을 한 번 더 힘껏 밟았어요. 억울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이 모든 모멸감을 묵묵히 견디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앓고 있는 희귀 질환. 그 병을 늦출 수 있는 특수 치료는 오직 시아버지 강 회장의 재단 병원에서만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결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시댁 식구들 몰래 누군가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아버지를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대체 의료진을 은밀하게 섭외하고 있었어요. 지금 지은에게 필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시댁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를 구출할 완벽한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박 여사가 동네 부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요즘 태림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부사장 후보래요, 부사장. 역시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킨 덕분이죠. 부인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어머, 정말요? 역시 박 여사님 자식 교육은 남다르다니까요. 맞아요, 맞아. 어머니가 훌륭해야 자식이 훌륭한 거예요. 박 여사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옆에서 다과를 날랐어요. 부인들의 시선이 잠깐 지은 쪽으로 향했다가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박 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오늘도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부인들이 돌아간 뒤 지은은 세탁실로 돌아왔습니다. 빨래를 개키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과거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동향 리포트였어요. 프랑스 럭셔리 시장의 최근 흐름, 바이어 측 기업의 내부 동향, 그리고 지은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계약 협상의 수면 아래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으며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빨래를 개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 11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지은은 조용히 태림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태림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 사이에 미리 준비한 자료를 끼워 넣었어요. 프랑스 바이어의 숨은 의도,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위기 상황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요약본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자료를 바라봤어요. 배신할 사람을 위해 자료를 만드는 게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으니까요. 한때는 그 사람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이 이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은은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서재 쪽을 흘끗 봤어요. 태림이 다이어리를 들고 나오더니 사이에 끼워진 자료를 무심하게 꺼냈습니다.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면지함에 던져버렸어요. 탁!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다시 도마를 바라봤어요. 손에 든 칼이 채소를 써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 연민도, 마지막 기대도 이제 다 됐어요. 지은은 도마 위에 채소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움직이는 것.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칼을 들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씨 가문의 제삿날이었어요. 제사는 이 집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고 음식은 완벽해야 했으며 모든 준비는 당연하다는 듯 지은의 몫이었어요. 새벽 4시 지은은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는 일부터 시작이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두부전. 종류만 해도 6가지였습니다. 기름 온도를 맞추고 반죽을 입히고 한 장 한 장 뒤집으며 색을 맞추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강 회장과 태림, 시동생 치원이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랑스 계약만 성사되면 유럽 시장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은 미국이지. 맞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역시 강씨 가문이지. 이 나라에서 우리 가문을 따라올 집안이 어디 있어. 호탕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은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스쳤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으니까요. 제사 준비가 한창이던 오후, 박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려둔 생선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생선 머리가 왜 이쪽을 향해? 제사상 예절도 몰라? 6년째 제사를 치르면서 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 거실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엌 쪽으로 쏠렸어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생선 방향을 바꾸려 손을 뻗었습니다. 참, 근본이 없으면 이런 것도 모르는 법이지.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태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발 한 번만. 지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6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면 알아야 했어요. 지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태림은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렇군요. 그날 저녁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전을 부치던 중이었어요. 기름 한 방울이 튀어 지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지은은 손등을 보았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자국이 선명했어요. 약을 바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사 음식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고 거실의 식구들은 누구도 부엌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행주를 손등에 잠깐 댔다가 다시 전을 뒤집었어요. 이 집에서 지은은 아플 수도 없었습니다. 쉴 수도 없었어요. 그냥 움직여야 했고 버텨야 했고 웃어야 했습니다. 소모품. 지은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이었습니다.
다르면 갈아 끼우고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인 소모품. 하지만 괜찮았어요. 소모품은 끝까지 쓰이다가 버려지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이 집이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만 버티면 됐어요. 그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제사가 끝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설거지와 뒷정리를 마친 지은이 부엌불을 끄려는데 태림이 들어왔어요. 수고했어. 태림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있잖아. 이번 프랑스 계약만 마무리되면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한테도 말해놓을게.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태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지은은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참 신기했어요. 낮에 아내의 눈빛을 외면했던 사람이 밤이 되면 이렇게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내고 그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사람. 반창고가 상처를 없애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림이 지은을 붙잡아두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없으면 프랑스어 이메일을 쓸 수 없고 지은이 없으면 바이어와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없으면 태림의 화려한 임원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은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을 나왔어요. 태림의 거진 약속을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과거 동료로부터 중요한 연락을 받았어요. 프랑스 바이어 장폴 측 실무진이 이미 시댁회사의 불투명한 재무 상태를 자체적으로 내사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때가 무르익고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옛 동료를 통해 장폴 측의 결정적인 타격이 될 비자금 정황에 암호화된 익명 제보를 미리 전송해뒀어요. 내사 중인 그들에게 이 제보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또 하나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비밀리에 접촉해온 해외 의료진으로부터였어요. 아버지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의료 시스템이 준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설 이송팀 섭외까지 최종 확정됐어요.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였어요. 6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시댁병원에서 빼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댁 가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바이어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박 여사가 지은을 찾았습니다. 오늘 내 친목 모임 있는 거 알지? 운전해줘야 해. 지은은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차 키를 들고 나섰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이송 준비를 위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은은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 태림을 절박하게 쳐다봤어요. 여보, 아버지가 위급하대요.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것만 당신이 좀. 하지만 태림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오늘 상무님하고 중요한 골프 약속 있는 거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태림은 그대로 현관문을 나서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는 거야?
6년 동안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위급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댁의 명령을 거역한 채로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병실 앞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병실 유리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유리에 지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면 블라우스, 기름때가 살짝 뺀 앞치마 자국, 손등에 빨간 화상 자국, 머리카락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한 탓에 흐트러져 있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인가요? 6년 전 아시아 최고의 협상가로 불리던 서지은. 유럽과 미국을 누비며 수천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모습은 잠시일 뿐이에요. 지은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아버지는 딸을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이 위선적인 집안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를 이곳에서 데려가겠다고.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이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댁 저택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강 회장의 서재 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방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가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물 한 잔이 필요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앞을 지나치려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박 여사가 그 옆에서 서류를 건네고 있었고 태림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치원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회의였습니다. 지은이 없는 가족회의. 태림이 부사장으로 올라가는 마당에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지. 재벌가 영애들 중에 태림이한테 관심 있는 집안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읊는 것처럼요. 지은이한테 귀책 사유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돼. 위자료 한 푼 줄 필요 없어.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없는 애가 뭘 어떻게 하겠어. 증거도 없잖아.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쓸 만큼 썼잖아. 태림아, 네가 결정해. 태림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문틈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망설임. 하지만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닿자 태림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펜을 쥐었습니다. 6년을 헌신한 아내보다 부사장이라는 허울뿐인 권력이 그에게는 더 무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태림의 손이 움직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슬픔이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버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 대신 놀랍도록 차갑고 맑은 이성이 지은의 머릿속을 채웠어요. 마치 뜨겁게 달아올랐던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래요. 역시 그렇군요. 지은은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어요. 지은은 물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온 지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빠른 손놀림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태림을 대신해 작성했던 프랑스어 이메일 전체, 바이어와 주고받은 협상 자료 일체, 태림의 이름으로 발송됐지만 실제로는 지은이 밤을 새워 작성한 기획안들, 임원회의 발표 자료들 모두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옮기는 동안 지은의 머릿속에는 6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2시에 혼자 앉아 프랑스어 자료를 작성하던 날들, 태림이 회의실에서 박수를 받는 동안 세탁실에서 이불을 밟던 오후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면서도 다음날 또 자료를 준비했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증거가 됐습니다. 태림의 화려한 임원 자리가 사실은 아내의 능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6년치의 기록들, 백업 완료 표시가 화면에 떴어요. 지은은 노트북을 닫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잘 됐습니다. 이제 미련도 망설임도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지은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에 지은은 여전히 고분고분하고 무능한 며느리였어요. 박 여사는 이틀 뒤면 지은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여유롭게 지은을 부려먹었습니다. 혜영은 새로 들어올 재벌가 영의 이야기를 흘리며 지은의 눈치를 살폈어요. 태림은 지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수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해외 신탁 계좌에 묶여있던 자금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사설 의료팀이 조용히 국내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이송할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장을 보러 나가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설 의료팀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시댁 재단병원의 의료진이 눈치채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최고급 보안 병동으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새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은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지은을 올가매던 그 사슬이 오늘 조용히 끊어졌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지은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비닐 커버를 씌운 채 걸려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지은은 비닐 커버를 천천히 벗겼어요. 짙은 네이비색의 재킷과 슬랙스. 6년 전 협상가로 일하던 시절에 지은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컨설팅 펌에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수천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던 그 시절의 옷. 지은은 그것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옷장 한쪽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였어요. 기름때가 배어있고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탁! 소리 하나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정장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지은은 오랜만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살아 있었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들어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그동안 우리가 물밑에서 세워둔 계획. 이제 실행할 때가 왔어. 아시아 지사 대표직 복귀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해줘.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다 준비돼 있어. 우리 모두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그 노을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서지은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 너머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와봐. 지은은 정장을 다시 옷장에 걸고 방을 나왔어요.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프랑스 바이어 만찬 자료인 듯 했어요. 내일 BVIP 만찬 있는 거 알지? 거기 들고 갈 서류 가방이 무거워. 짐꾼이 필요하니까 네가 따라와. 지은은 잠시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기밀 서류 아닌가요? 보안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박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보안 문제가 되지. 프랑스어는커녕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들어도 무슨 말인지나 알겠어? 짐이나 들고 구석에 서 있으면 돼. 딱 내 수준이잖아. 옆에 있던 혜영이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지은은 그 웃음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외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짐꾼이라고 부른 며느리가 사실은 6년 동안 프랑스어로 이 집안의 비즈니스를 통째로 운영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내일 그 만찬장에서 바로 그 며느리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입술 끝이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일이었어요. 6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지은은 옷장을 열고 맞춤 정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옷을 입을 것이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그날 아침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향해 6년 동안 꺼지지 않고 살아온 불씨가 그 눈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은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걸린 맞춤 정장을 꺼냈어요. 짙은 네이비색의 재킷을 걸치는 순간 거울 속의 지은이 달라 보였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서지은이었어요. 지은은 재킷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버지는 딸을 회사에 데리고 다니며 직접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지은이 14살 때부터였어요. 바이어와의 미팅 자리에 앉혀두고
계약서를 함께 읽고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지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언어였습니다. 한 번 들은 외국어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15살에 영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17살에는 프랑스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지은에게 대학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회사 현장이 지은의 학교였고 계약서가 지은의 교과서였습니다. 20살의 지은은 아버지 회사의 프랑스 바이어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요. 그 계약을 성사시킨 뒤 자리에 함께 있던 해외 컨설팅 펌 관계자가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학력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지은은 22살에 아시아 최고의 컨설팅 펌에 입사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어요. 오직 실력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아시아 총괄 협상가가 됐어요. 유럽과 미국, 동남아시아를 누비며 수천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에이미 서라고 불렀어요. 학벌 없이 세계 무대에 선 전설. 계약서를 단 몇 초 만에 읽어내는 눈. 어떤 언어로도 협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것이 서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은은 6년 동안 이 집에서 철저히 숨겨왔어요. 지은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맞춤 정장 위에 낡은 겉옷을 덧입었어요. 오늘 저녁까지만 더. 오늘이 지나면 이 가면은 영원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 불빛이 연회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디를 봐도 화려하고 품격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지은은 연회장 가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어요. 박 여사가 맡긴 짐이었습니다. 어깨가 저려올 만큼 무거웠지만 지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가는 사람들은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들 사이에서 낡은 겉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여자를 눈여겨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 지은 쪽으로 향해도 이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짐꾼이려니 하고 지은은 그 시선들을 담담하게 받아냈어요. 6년 동안 익숙해진 시선이었으니까요. 투명 인간의 시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시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시선들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이야말로 지은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였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달라질 테니까요. 지은은 연회장 중앙 테이블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프랑스 본사의 수석 바이어 장폴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프랑스 신사였습니다. 은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흠 하나 없는 수트 차림이었어요.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손해보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었어요. 강 회장과 태림, 시동생 치원이 잔뜩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은 애써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언제나 군림하고 지배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대의 표정을 읽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강 회장이 저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아버지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6년 동안 지은을 짓밟던 그 사람이 지금은 프랑스 신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오늘에야 실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장폴은 인사말도 짧게 끝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서류를 펼치며 날카로운 프랑스어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은은 그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들었어요. 장폴이 지적하는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의 불균형, 지적 재산권 귀속 조항의 허점, 재무 상태의 불투명한 부분들, 지은이 처음 계약서를 봤을 때 단 몇 초 만에 짚어낸 바로 그 문제들이었어요. 장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익명 제보와 자체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계약의 문제점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림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우동, 꾸 블레 부 디으 파라. 장폴이 되물었어요. 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지은이 써준 이메일로만 소통해왔던 태림에게 살아있는 프랑스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단어 하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옆에 앉은 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굳어버린 채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태림은 결국 더듬거렸어요. 그 부분은 저희 측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요. 이 구조는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역사가 태림의 말을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통역은 엉망이었어요. 비즈니스 법률 용어의 뉘앙스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전달됐습니다. 상호 조율 가능하다는 말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구석에서 그 통역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오역 하나가 협상 전체를 망치고 있었어요. 통역사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수준의 협상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장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불쾌감으로, 불쾌감에서 확신으로,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장폴이 천천히 서류를 덮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일어서는 신호였어요. 연회장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Wait, please. We can discuss this further. 더듬거리는 영어였습니다. 태림도 옆에서 무언가를 보태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치원은 굳어버린 채 서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잡한 대처는 장폴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었어요. 구석에서 박 여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영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잔이 흔들리며 샴페인이 흘러넘쳤습니다. 수백억 대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유럽 시장 진출이니 역사적인 순간이니 하던 그 모든 호언장담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체면이 수백 명의 귀빈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장폴 일행이 출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시선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어요. 그리고 강씨 가문을 향했습니다. 안타까움도 조소도 당혹감도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도 태림도 치원도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한 소리가 났어요. 무거운 서류 가방 2개가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겉옷 하나가 조용히 거쳐졌어요. 천천히 아무런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로 한 여자가 협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짙은 네이비 맞춤 정장, 곧게 편 어깨, 장포를 향해 정면으로 고정된 시선. 6년 동안 이 집에서 짐꾼으로, 가정부로,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4살부터 아버지의 무역회사 현장에서 세상을 배우고 20살에 단독 협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학벌 하나 없이 아시아 최고의 협상가가 된 서지은이었어요. 에임이 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태림이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정중앙을 향해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나갔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여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 나오는 그 몇 초 동안 지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고요했어요. 긴장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맑은 집중력만이 전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 느낌이었습니다.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협상 테이블 앞에 서던 그 느낌이었어요. 지은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지은은 장포를 향해 완벽한 비즈니스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어요. 방금 통역된 내용이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달됐다고 직접 정정해도 되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장폴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조금 전까지 짐을 들고 구석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낡은 겉옷을 벗어낸 자리에 짙은 네이비 맞춤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그 여자에게서 장폴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억양이 완벽했습니다. 파리 비즈니스 스쿨에서 수학한 사람도 흉내 내기 어려운 정통 프랑스어였어요. 기품 있고 정확하고 단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는 발음이었습니다. 장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당혹감에서 흥미로움으로 지은은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경악한 눈빛, 태림의 굳어버린 얼굴, 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은의 눈에는 오직 장폴만 보였어요. 장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장폴이 지적했던 조항들을 짚어나갔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국제상법 조항을 근거로 각 문제의 핵심을 명쾌하게 분석해냈어요. 수익 배분 구조의 불균형,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의 허점, 투자 회수 조건의 모호한 표현들, 지은은 각 문제점을 짚어내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바로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5분이었어요. 태림과 치원이 한 달 내내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은의 손에서 5분 만에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장폴의 실무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노트에 지은이 제시하는 수정안을 빠르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태림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6년 동안 형수를 무능한 고졸 며느리라고 비웃었던 두 사람이 지금은 그 며느리의 등 뒤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달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서 5분 만에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민낯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폴의 실무진 중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지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에이미 서 씨 아닌가요? 연회장에 있던 비즈니스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그 실무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간만이에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실무진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어요. 그는 옆 동료에게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유럽 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아시아 총괄 협상가. 학벌도 배경도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세계 무대에 선 그 사람. 에이미 서라는 이름이 장폴의 실무진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연회장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고졸이라 손맛도 없다던 며느리. 교양이 없다며 친척들 앞에서 비웃던 며느리. 옷차림이 형편없다고 시고모 앞에서 망신을 줬던 며느리. 외국어 한마디 못 알아들을 테니 짐꾼으로 데려왔던 그 며느리가 지금 수백 명의 비즈니스 거물들 앞에서 세계적인 협상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 회장은 달랐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아버지의 목숨을 볼모 삼아 통제했던 그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지금 이 순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6년 동안 짓밟고 부려먹었던 사람이 사실은 세계가 인정한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강 회장의 가슴에 서늘한 냉기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굳어 있었어요. 명품 가방 스크래치를 지은 탓으로 돌리며 수리비를 요구했던 일이, 밥상간을 매일 트집 잡았던 일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태블릿 하나를 꺼내 장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폴 씨,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익명으로 전달된 제보 기억하시나요? 장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은 태블릿 화면에 고유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이것이 그 제보의 발신자 코드입니다. 제가 보낸 것이었어요. 장폴은 지은이 내민 태블릿의 화면과 자신의 수석 비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비서가 재빠르게 자신의 노트북을 두드려 암호화된 코드를 대조했어요. 짧은 정적. 이내 비서가 장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회장님. 그제야 장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어요. 의심이 완전한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익명 제보를 보낸 사람이 에이미 서였다는 사실이 그 제보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왜 익명으로 보내셨습니까? 장폴이 물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장폴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제시한 수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펜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서명할 듯한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제가 진작 소개를 했어야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집안의 숨은 실력자거든요. 에이미 서, 다들 이름은 들어봤죠? 뻔뻔함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짐꾼 취급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자신의 사람인 양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6년 동안 며느리를 투명인간으로 살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며느리의 빛을 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갑게 미소를 거뒀습니다. 지은은 장폴을 향해 돌아섰어요.
장폴 씨,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태블릿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이것은 강씨 가문 회사의 최근 3년간 자금 흐름 분석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재무제표와 실제 거래 내역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처럼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했는지 현재로서는 투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장폴 씨와 B그룹이 이 계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수정된 계약서라도 파트너의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투자를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폴은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각자의 화면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 화면에 쏠렸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태림은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6년 동안 이 집에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던 날들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새벽들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불을 밟던 오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은은 장폴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판단은 장폴 씨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은 한 발 물러섰어요.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도 태림도 박 여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귀빈들이 숨을 죽이고 장폴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년을 기다려온 지은도 조용히 그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폴은 태블릿 화면의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어요. 실무진들이 각자의 화면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연 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귀빈들이 숨을 죽이고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길면 길수록 강씨 가문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장폴이 입을 열었어요. 장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고 했어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이며 국제상거래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씨 가문 측의 무능력과 기만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겁게 연 회장을 눌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투자를 즉각 철회하겠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폴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실무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은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폴 일행이 연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천천히 힘없이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미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계약이 사라졌어요. 유럽 시장 진출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씨 가문의 치부가
이 자리에 모인 전 세계 비즈니스 인사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어요.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빈들이 서로에게 속삭였어요. 시선들이 강씨 가문을 향했습니다. 동정도, 조소도, 당혹감도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지은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림에게로 걸어갔어요. 태림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사장 자리가 확정됐다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태림의 가슴팍에 안겨줬어요. 태림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지은이 태림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발송했던 모든 프랑스어 이메일과 업무 대행 자료들이었습니다. 태림의 화려한 임원 경력이 사실은 아내의 손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6년치의 기록들이었어요. 태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은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소진된 감정들이었어요. 지금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끝내야 한다는 것. 그때 박 여사가 달려왔어요. 평소에 그 우아하고 냉정한 박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모든 것을 내던진 얼굴이었어요.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족의 정을 생각해봐. 장폴한테 다시 가서 말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응? 네가 말하면 들을 거야.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박 여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6년 동안 그 손이 해온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학력을 비웃던 손, 청소를 다 치워놓으라고 턱짓하던 손, 고졸이라 손맛도 없다며 밥상을 트집 잡던 손. 지은은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어요. 가족의 정이요? 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6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시선을 거뒀어요. 태림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수습해줘. 너밖에 없잖아. 너만 할 수 있잖아. 지은은 태림을 바라봤어요. 지금 그 눈물은 지은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위해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에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팔목을 잡아오는 태림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태림 씨,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 잘 읽어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일찍 하실수록 좋을 거예요. 혜영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나는 몰랐어요.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은은 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어요. 말 한마디 없는 냉소였습니다. 6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담은 그 냉소 하나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혜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연회장 출입문이 보였어요. 지은은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박 여사의 울음소리,
태림이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 강 회장이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 혜영이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을수록 그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6년 동안 지은을 짓눌렀던 것들이 한 걸음씩 뒤에 남겨지고 있었어요. 고졸 며느리라는 이름이, 짐꾼이라는 자리가, 투명인간이라는 존재감이 모두 저 뒤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의 가슴속은 조용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어요. 지은은 연회장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6년 동안 이 집의 공기 속에서 숨을 참아온 것 같았는데 지금에야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앞 도로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연회장의 소란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 링거줄에 묶인 손, 딸이 면회 올 때마다 애써 미소를 지으시던 그 얼굴,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이 고생하는 것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시던 그 말씀.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딸이 자신 때문에 6년을 버텼다는 것을, 그래서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됐어요. 딸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그 병원에서 안전하게 모셨고 아버지를 볼모로 잡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그 값을 치르게 했어요. 6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딸로서, 사람으로서, 서지은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뜨거워진 눈가를 손끝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도로 위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일입니다. 6년을 버텨온 끝에 드디어 내일이 왔어요. 세단은 밤거리를 가로질러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찬장 사건이 있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씨 가문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은이 건넨 서류 봉투 안의 진실이 업계에 퍼지며 태림의 화려한 껍데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가 대신 써준 이메일로 연명하던 무능함에 서류 조작 정황까지 드러나며 그는 회사에서 즉각 직위 해제됐어요. 업계 영구 퇴출은 물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 회장의 몰락은 더 처참했습니다. 지은이 공개한 자금 흐름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며 대규모 비자금 세탁 혐의가 단숨에 입증됐어요. 강 회장은 즉각 구속됐고 회사는 최종 부도를 맞았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모두 압류당한 박 여사와 식구들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던 대저택에서 이삿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듯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지은은 그 소식을 뉴스로 짧게 확인한 뒤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반면 지은의 시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기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을 나온 그날 밤부터 지은은 물밑에서 동료들과 준비해온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의 아시아 지사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어요. 학벌도
가문의 이름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실력 하나로 세계 무대에 섰던 에이미 서가 이제는 서지은이라는 당당한 본명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식 출범식 날 아침, 지은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표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조심스러운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몸은 여위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지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굳은 살 베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지은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수고했다, 내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던 날도, 화상 입은 손등에 약도 바르지 못하던 날도, 오직 이 따뜻한 두 손을 지키기 위해 버텼으니까요.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생애 가장 편안하고 눈부신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출범 이후 지은의 회사는 연일 승승장구했습니다. 만찬장에서 증명된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정직함은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어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의뢰가 쇄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지은의 시선이 한 건설 현장 앞에 머물렀어요. 안전모를 쓴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일용직 노동자.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된 태림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 나오던 태림은 우연히 고개를 들었다가 번화가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업계의 낡은 관행을 깨부순 혁신의 아이콘, 서지은 대표의 당당한 인터뷰 영상이 화려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아내의 눈부신 비상 앞에서 태림의 어깨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은 그 초라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끊어진 타인의 삶일 뿐이었으니까요. 지은은 미련 없이 차창을 올렸습니다. 세단은 부드럽게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화창한 일요일 아침, 지은은 부엌에 서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로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턱짓도 억지스러운 트집도 없는 평온한 공기, 진한 커피 향이 아침 햇살과 함께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머그잔을 쥐고 창밖의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 함부로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라 스스로 빚어낸 삶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투명인간 짐꾼도 아닌 온전한 서지은의 눈부신 삶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귀하신 발걸음으로 오늘 사연 밥상에 머물러 주신 여러분. 오늘 차려드린 통쾌한 이야기는 입맛에 맞으셨습니까? 껍데기뿐인 오만함이 진짜 실력 앞에 무너져 내리고 오랜 시간 숨죽여 핍박받던 이가 눈부시게 비상하는 것을 보니 제 가슴에 맺힌 묵은 채증까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세상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참으로 많다 하나 결국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이는 빛을 보는 것이 하늘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속 시원한 결말이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응원 한 번이 저에겐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정성 가득한 사연 수라상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부디 옥체 강령하시옵고 오늘 당신의 눈물이 내일의 보석이 되길 응원합니다. 다음 밥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